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과 관련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방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청와대 이곳저곳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죠.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다들 이쪽 어디에서 회의하는 기억이 한 번 나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뭐 최고의 정원이라고 이쪽 너머가 헬기장 이제 미화꽃이 피고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청와대에 이런 이제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말씀도 또 좋은 이게 그러시죠. 통합된 국민의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분의 뜻이 같습니다. 통합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두 분의 뜻이 같다.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어제 만남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우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전 의원님 어제 2시간 51분 시간상으로 그 실질적으로 만찬회동이 열린 시간은 2시간 36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이 잘 못 물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2시간 36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나온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뭐 화기애애했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지만 그 발표한 내용, 그 말씀하신 거를 쫙 들어보면은 굉장히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을 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렇게 쉽게 대담하듯이 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을 했구나. 예를 들면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뭐 그냥 협조도 아니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협조하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국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이라는 것은 축적이다. 굉장히 저는 어제 모임의 가장 중요한 언급은 국정은 축적이다라는 말로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정부를 무조건 부정한다든지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말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 현 정부가 잘하는 거는 잘한 대로 계승을 하고 미진한 것은 개선하겠다라면서 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세련된 거죠. 또 대통령도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를 굉장히 면밀히 준비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배석자가 또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딱 두 분만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서로 뭐 진실 게임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배석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나왔던 얘기는 비교적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알려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마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집무실 이전도 그렇고 또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다른 이슈가 다 묻히는 블랙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님 생각은 그러시고요. 최재성 전 수석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 2시간 51분, 2시간 36분을 만났는데 브리핑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브리핑된 것이 많죠. 많습니까? 이제 그 두 분이 말씀 나누신 소재라 그럴까요? 이걸로 보면은 덕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고가 있었고 같이 회의를 했던 기억이나 뭐 그다음에
안보 문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집무실 문제 얘기했고, 코로나 문제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MB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이제 안 했다고 얘기는 했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할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남이 늦어졌잖아요. 역대 가장 늦게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이제 두 분 다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앞으로 이제 취임 후에 국정운영 기대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 밖으로 지금 낮은 비율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늦어지고, 과정에서 조금 양쪽의 관계자들이 공방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건 영수회담이나 다른 여야 어떤 협상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유독 전제 조건처럼 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사전 공방이 이루어지고 실무 접촉도 그에 따른 실무 접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꼬인 경우고, 과거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진행해 왔던 두 분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이야기, 또 이미 나왔던 이야기를 또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주고받기에는 애당초 한계도 있었고, 또 이미 이 과정에서 정리돼 버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5가지 덕담과 회고와 그다음에 안보, 집무실, 코로나, 민생 이런 문제로 두루두루 다 얘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얘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저는 어제 장전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라이브로 전체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봤는데 말이죠. 일단 장재원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먼저 얘기한 것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한 데 대한 이제 답변을 통해서 나왔는데, 가장 관심이 갔던 MB 사면 얘기 절대 없었다. 정부 조직 개편 얘기도 절대 없었다. 왜 이렇게 2시간 36분 동안 길게 진행될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추경, 인사 이건 다 실무선에 맡긴다. 장재원 비서실장이 자기 이름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장재원과 이철이 라인이 알아서 해달라고,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고 대통령도 얘기했고 당선인도 얘기했다. 글쎄요. 어제 저는 인상적인 대목이 말이죠. 그래도 국민에게 브리핑을 하는데 장재원 비서실장이 크게 메모를 해갖고 와서 브리핑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달할 게 별로 없었던 건지,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게 얘기는 있었는데 대통령과 당선인의 어떤 서로 이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안 하기로 한 것인지 늘 이런 의문은 생기잖아요. 가령 MB 사면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정말 안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안 된 것인지 늘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정무수석을 하셨으니까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과거에 뭐 이제 당대표하고 이제 대통령 만나는 거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했다라고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다. 네, 그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뭐 하루 이틀 정치하는 분들도 아니고 결국은 알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그냥 덮어버리면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지면은 이건 뭐 대통령과 또 당선인의 그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진실하고 달리 이야기하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2시간 한 30분 이상 환담을 하고 하면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거는 저는 확실한데, 하지만 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미 이견이 노출된 게 많아요. MB 사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물론 면밀히 살핀 다음에 예산을 협조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2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협조가 아니라 예산을 면밀히 살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저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2시간 반 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아마 과거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관계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그것도 사실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그런 인물이
야당의 대권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의식했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조심했구나. 저는 완전히 뭐 이렇게 편했던 시간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만찬 시간에. 예. 사실 장제원 의원이 발표한 것도 그렇고요. 내용 보면은 굉장히 교과서적이에요. 예. 예, 협조를 부탁하고 또 차기 정부 성공하기를 빈다 그러고 넥타이 또 선물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이상 더 깊게 들어가기는 부담이 오히려 있었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늦었지만 다행인 것은 결론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인수인계입니다. 대통령끼리 인수인계가 안 되는데 인수위 백날 만들어가지고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국정은 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단순히 어제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외 정상 간에 있었던 일들도 그렇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은 정보에 접했던 분 아닙니까? 그거를 차기 당선인에게 서로 인수인계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만약에 국정이 축적이 아니라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정치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건 조금씩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축적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냥 지난 정부가 모두 적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난 정부는 모두 적폐 정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또다시 이제 대한민국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정은 축적이다. 꼭 실천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님. 어제 브리핑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만 했어요. 청와대 측은 안 했어요. 이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청와대가 이걸 당선인 측을 배려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브리핑 내용도 그렇고 브리핑 형식도 예. 그렇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라. 네, 예를 들어서 영수회담 예. 회담을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그걸 결과를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야당에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데 거예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회동과 관련한 내용은 늘 양측이 결국 같이 해왔어요. 아닙니다. 청와대도 해왔어요. 야당이 먼저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예. 확인을 해주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조금 보완할 부분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형태였고요. 이번 경우에도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뭐 배려이기도 하지만 당선인 측에서 브리핑하는 것이 관례로 보나 그동안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이제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사실은 지금 뭐 구체적인 게 없다 이러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인수위 활동, 인수인계, 그다음에 국정공백 업계, 그다음에 안보공백 업계 이런 게 사실 두 분이 만나서 덕담 외에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집무실 문제 이게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미 주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께서 예산 협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게 5월 9일까지는 불가능한데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은 초기 예산이 뭐 착수하는데 뭐 필요한 거라든가 검토하는데 필요하다든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정도는 지금 지나가 버렸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았느냐. 예. 그다음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저는 실제로 거기서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서 좋다 혹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공개를 하기가 참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사 당선자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그동안 충분히 제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뭐 또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자리에서 굳이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이미 해왔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특성상 덕담 주고받고 인수인계, 인수위 활동 원활하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의제들이 특히 대립됐던 얘기들이 껴들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내용도 원래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형식도 저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만남은
마치 인사 문제를 놓고서 현재의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우리 둘 사이에는 적어도 이견과 갈등은 없다.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자리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거듭된 약속. 대선 때는 광화문으로 옮기는 거였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이걸 용산으로 바꾼 거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브리핑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는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먼저 제안을 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고 또 협조 의사도 피력해 주신 걸로 파악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장기현 비서실장이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메모를 해갖고 와서 그 메모를 보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도 전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왜 제가 용산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그 취지를 이야기를 했고 이전 정권, 그 전 정권 또 문민 정권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다들 말씀해 오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만큼 제가 이건 꼭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대통령 이전 집무실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 이야기 뭐 있는 그대로 알겠어요. 차기 정부가 어디로 갈지는 차기 정부가 선택해도 돼요.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핀다는 얘기는 오늘 국무회의에 당장 예비비 승인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죠. 앞으로 시간을 두고 특히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취임 당일날 바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이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지 어떻게 보셨어요? 당선인과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공감한다. 그러나 취임 이전에 뭐 국방부 집무실 이런 것이 다 이전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이나 또 지금 당선인 측에서도 25일을 기준으로 그것이 넘어가면 5월 9일 이전에 이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그런 시기적으로도 같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옮기는 거는 이미 물 건너간 거죠. 네. 그래서 문 대통령님의 말씀은 아마 이전 계획도 기본 스케줄은 짜야 되거든요.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것이 나오면은 예컨대 타당성 내지는 조사 검토 이것도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등등의 것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장소는 차기 정부 몫이라고 했고요. 5월 9일 날은 이미 양쪽 다 불가능한 것으로 말했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9일 이전에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어렵다는 걸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 오늘이 대선이 끝나고 21일 꼭 지난 시점이네요. 3월 29일이니까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고요. 지난 20일 동안 아까 MB 사면 문제가 블랙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용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에게는 일종의 블랙홀 같은 단어 아니었을까요? 다른 인수위 활동 모든 것들을 다 용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이게 흡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인데요.
어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 이전하고 싶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장제원 의원 그 브리핑에 보면 이렇게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작업이 먼저 됐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언론 또 국민들께 직접 브리핑한 거 그거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지만은 사실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협조가 누가 봐도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 설명이 현직 대통령에게 미리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국민 발표가 먼저 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회동이 이렇게 늦어졌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사실 앙금은 있다고 봐요. 앙금은 있다고 보고 되도록이면은 어제 뭐 2시간 30분 이상 만난 것을 오랫동안 만나서 참 잘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수차례 더 많이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원활하고 주도 면밀한 인수인계, 대통령 또 차기 당선인 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인수인계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또 한 번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뭐 예상했던 얘기만 이렇게 어제는 오갔잖아요. 네. 거의 의전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의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정부. 그리고 지금의 인수위는 위기 관리를 하는 인수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뭐 ICBM 도발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 정말 최초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그 경제 상황, 또 어려운 보건 상황, 어려운 안보 상황에서는 인수위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죠. 그래서 대통령 간에 정말 신금을 터놓고 두 분이 만나든 배석자가 있든 간에 저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거기에서는 뭐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되겠죠. 물론 아주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실무자들이 조율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정말 중요했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안보 공백이 생길 우려를 이미 여러 차례 나타냈고 피력을 했고 당선인은 어쨌든 취임 첫날을 저는 청와대에서 맞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되면은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이게 구체적으로 그 일정표나 청사진이 과연 제대로 당선인 측에서 마련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제기돼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절충이 돼서 인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조금 일단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의사는 피력한 거고요. 인수위원회 당선인 측에서 앞으로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용산 국방부 청사 이거는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대략 현실적으로 보면 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날까지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이동 당선인 사무실을 쓰겠습니다. 방탄이나 경호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에 따라 맞추겠습니다. 한번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 아닐까요? 근데 애당초 사실 성립되기 어려운 소재였어요. 집무실 이전을 한다는 것이 5월 9일까지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5월 9일까지 방 뺄 거 빼고 다 옮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협조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럼 취임 전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해야 되니까 취임 전부터 검토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달라. 네. 그러면은 인수위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럼 국방부 돈 얼마 드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사 기간 얼마냐, 안보상의 그럼 시스템이나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또 합참 뭐 다 보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바로 바람직한 협조의 상인데. 요걸 5월 9일 이전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를 여기는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집무하지 않겠다. 이게 양립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협조를 구하는 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협조를 해달라 하고 5월 9일 못 박은 거를 전제하지 않았으면은 협조할 수 있었던 문제죠. 예. 그걸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어제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또 그것을 더 깊숙이 얘기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지를 설명한 것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정 의원상은 어떠세요? 그 5월 9일을 이제 데드라인으로 한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은 이 문제가 더 또 심각해지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현 정부가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라는 거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국방부로 가는 거를 그 안보 공백이냐 아니면 안보가 더 강화되는 거냐에 대한 그 판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현 정부가 협조한다는 조건이라면은 안보가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합참 벙커는 그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이제 합참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 과거에도 국방부는 같이 근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서로 같이 근무했던 적도 있고 따로 지금은 또 따로 근무하죠. 그리고 인근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 지금 국방부가 옆으로 이사를 가면은 굉장히 안보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인수위, 그러니까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무리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협조를 통해서 되는 건데 그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취해지지 않은 거는 제가 봐도 정무적인 실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협조를 했더라면은 5월 9일까지 충분히 가능했어요, 옮기는 것 자체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서로 달리는 기차처럼 말이죠,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양보가 안 됐던 거죠. 이것은 무언가 좀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잘못됐다. 취지는 좋았지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그동안에 갈등하던 모습은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둘은 정권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반 동안 만찬회동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것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거듭해서 이전 대통령들도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는데 저는 꼭 지키고 싶습니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시위,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며칠 동안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이른바 전장연이 하고 있는 이 이동권 보장 시위가 다른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이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삼는 대단히 비문명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다. 이런 시위 행태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자,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 2030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또 약자들마저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준석 대표는 왜 내 얘기를 잘 못 이해하느냐. 저는 그들의 시위 방식에 대한, 그들의 시위 방식이 적절하다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들도 오늘 전장현 회원들의 아침 시위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태어났을 때 빨개 먹고 빨빨 뺑뺑 도는 우리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저희가 그 요구안을 인수위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떤 요구안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충분히 의견이 이제 전달됐고 많은 국민들도 또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출근 시간대의 그런 투쟁들을 더 이상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용기가 용기를 가지자. 마지막 하나는 우리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님께 그 공당의 대표님이시는데 좀 사과하시라고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사실도 왜곡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이 자리에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고요. 분들의 그런 절박함 충분히 알았으니까 진행을 좀 중지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면서 함께 풀어나갑시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님께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고민해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공당의 대표가 매우 부적절한 말로 최소한의 이동권조차도 이렇게 요구하는 21년의 저희들의 노력과 이런 과정들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무시해버린 이 문제는 저희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가 2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사안이다라고 전장현 대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치권에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됐고 이준석 대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당내에서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당내 최고위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야, 이준석 대표님 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분란을 자초하고 비판을 자초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왜 제 발언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장애인 연대에서 전장현에서 출근 시간대에 이제 그 전철 운행에 차질을 주는 방식의 시위는 사실 옳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장애인들 경우에는 저런 불편함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 얼마 전에 그 이제 어떤 장애인분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하고 이제 어느 건물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거의 다 화장실 문이 그 휠체어가 통과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은 또 화장실 아예 입구가 휠체어가 들어가지가 못하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어느 그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을 향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거 때 되면은 뭐 장애인하고 대담도 하고 간담회도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것처럼 하고 선거 끝나면 또 제대로 다시 안 만나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우리가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면 정치인들의 태도죠. 정치인들의 태도? 좀 더 진솔해야 아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준석 대표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전장년에서의 이 시위 형태는 분명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얘기를 더 이제 들어줘야 되고 예를 들면 비문명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이렇게 첨단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교통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놨습니까? 하지만은 장애인들한테는 아직도 불편하다 말이죠. 이런 것이 사실은 반문명적인 거죠.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SOC 예산이 20조가 넘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 계속 닦고 다리 놓고 길 넓히고 하지만은 아직도 이런 공공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벽이 높죠.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거를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진솔하게 보자 이거죠. 네. 최재성 전 수석은 어떻습니까? 이 장애인들 많이 만나셨죠. 그럼요. 예. 때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 시위하면서 요구해왔던 요구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 시위를 하면서 그 시위를 하는 일종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우선 내용도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왜곡한 거거든요. 왜 박원순 시장 때는 가만히 있더니 오세훈
시장이 됐더니 또 이런 데뭘 하느냐 뭐 이런 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상당 정도 됐거든요. 93% 정도. 근데 안 된 데는 그건 이제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전장현에서 요구한 거는 딱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동권의 핵심이었던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상당 정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콜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는 이제 예산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동권이라는 것이 엘리베이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된 이동권인데 하나만 뚝 잘라서 엘리베이터로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박 대표, 전장현 박 대표가 내용을 왜곡하면서 공당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논리 전개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차용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령 그 엘리베이터 문제만으로 해오다가 갑자기 다른 요기를 장애인 측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거는 공당의 대표로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부러 하라 그래도 참 하기 어려운,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 또 일개 정치인이 이제 하라 그래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이 지금 화면에 나갔어요. 지금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반려견 조이와 함께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김혜지 의원 이야기도 저 영상에 아마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려견 조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출근길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 또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김혜지 의원이 어제 전장현의 시위 현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드렸는데 말이죠. 일단 장애인분들께 정치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사과의 뜻도 담겨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혜지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출퇴근길에 이 시위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우리 시민분들에게도 사과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김혜지 의원의 이야기가. 그리고 김혜지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오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김혜지 의원은 나의 비서실장도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사과할 어떤 자격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럴 때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김혜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 이분들이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 시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시위하는지 이런 시위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시위가 있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알려지게 돼서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접근을 잘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잘못된 태도나 어떤 잘못 접근을 하면은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돼요. 그래서 김혜지 의원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특히 이제 본인이 또 장애인이고 하기 때문에 저기 나가서 사과할 그런 자격이 충분히 되는 거죠. 이것이 당대표의 비서실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부터 저는 좀 이준석 대표의 그런 그 언급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이제 장점이 많은 그 젊은 정치인이고 근데 이제 그런 장점들이 때로는 잘못 처신하면은 단점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자꾸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뭐 법적인 걸로 말이죠. 시위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하나 여러 가지 법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또 국회의원은 또 법을 또 만드는 사람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퇴근 시민들 물론 굉장히 출퇴근 또 중요한 일로 오가는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은 장애인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생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대변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해야죠. 네, 우리 그래서-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그분들께 표를 몰아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김혜지 의원의 그 심정이 이해가 좀 가고 이 문제는 뭐 당내에서도 여러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인수위에서도 어제 이제 30분 동안 오늘 아침이죠. 예.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깊이 잘 새겨서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또 만나 드리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최진수 전 수석님께는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충분히 드릴 텐데 말이죠.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에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들의 시위가 도를 넘었다. 지하철 문을 막다니 과하다. 불법을 연민과 동정으로 허용하면 그때부터 한국은 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 장애인들의 시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밝혀주신 것 같고요. 비장애인이 교통불편을 겪는 일은 일시적인 일이지만 장애인들이 겪어온 일은 일상이다. 예, 쌍기역인데 기억이 하나만 있네요. 당을 떠나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님께서는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온 나라고 또 그 과정에서 복지라든가 소수자 또 이런 이제 어려운 분들 문제가 굉장히 그 성장과 발전이라는 그 그늘 아래서 전혀 이렇게 모색되지 못 해왔습니다. 사실상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복지 개념이 정책으로 제시가 되고 실행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도 차이는 좀 있지만 크게 흐름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고 과거 이제 젠더 문제, 여성과 남성 문제,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의 그 선거 유세 운동원 사망 사건 때 그 표현 이런 걸 보면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거 빨리 좀 토론하고 오히려 정리해야 될 문제예요. 갈라치기와 공격적 정치로 안 그래도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에서 더 불신의 골들을 더 깊게 해주는 그런 언어와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야 관계에도 그대로 아마 그 정치적 습성들이 그대로 아마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건강한 정치나 이런 것들이 물 건너가기 때문에요. 일종의 저는 이제 공격적이고 갈라치기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저주의 언어와 같은 걸로 당대표가 하는 거는 빨리 시정돼야 되겠고요. 또 장애인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국력이나 경제력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을 해도 되는데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저 문제가 쉽지는 않은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그걸 뭐 한 번에 당장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라는 말로 이제 이것도 이제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랬어요. 불편하죠, 시민들이. 그러나 또 절실한 요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느 한쪽을 가지고 싸움을 붙이거나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SNS 글도 뭐 10여 차례, 10차례 넘게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어제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애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조명희 의원의 이야기까지 차례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와 대화가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꼭 지금의 시위 방식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에 앞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행약자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환경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대선 기간에 우리 당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애인들의 시위를 멈출 수단은 비난이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노력일 것입니다. 자, 조명희 의원의 이야기.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기간에 우리 당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행 약자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환경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나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왜 정치적으로 공론화했는지, 왜 장애인들의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영호 전 의원님 또 최재성 전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힘 있는 사람들만의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바로 저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런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장애인과 함께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도 주고 또 그 입법을 집행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주고, 바로 그런 게 정치의 본령 아니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야기하고 계시지만은 전철 운행에 큰 차질을 빚는 방식의 시위는 옳지는 않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불편하고 많은 분들이. 하지만 저분들이 겪는 그 이동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장애인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가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해가면서 편하게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불편한 그런 구석이 너무나 많아요. 건물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 문명의 이름으로 장애인들의 그 시위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자체를 조금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치권이 더 많은 길을 더 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제가 SNS 글을 본 기억이 나네요. 지난 주말에는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열차 출발을 막는 방식이 지적을 많이 받더니 어제부터 전장현이 그냥 탑승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수위 만나고는 탑승만 했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탑승 시위만 하니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군요. 진작 이렇게 했다면 되었을 텐데 이제야 시위 방식을 바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저는 김혜지 의원의 이야기가, 이거 아마 두 분 다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김혜지 의원이 왜 이분들이 이런 시위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혜지 의원이 자신의 그 생각을 방송 인터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거죠. 전장현의 시위와 관련해서 이동이 가능해야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해야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가져야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의미이지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 버스를 타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라고 김혜지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런 본질들을 김혜지 의원은 본인이 같은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비장애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제 장애인 정책의 이제 기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인분들의 이제 요구도 그렇고요. 주로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시설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했던 것이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면 지금은 이제 탈시설이거든요. 지금 전장현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탈시설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김혜지 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네. 이동권이 자유로워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일자리를 일할 수 있고 예. 이것도 일을 해야 세금을 내면서 국민의힘으로서 그래서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동권하고 탈시설 정책하고 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정말 그거는 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또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장애인들의 이제 불만족과 또 나름 이제 예산이나 정책을 다루는 정치권에서의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이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건데요. 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진짜 이 국민들하고 싸우고 그것을 막 글과 말로 오히려 이 공표를 해대면서 이렇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비문명적 정치입니다. 융합하고 통합하고 좀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을 주는 것이 이제 본령인 것인데 그것을 갈라치기 위해서 방식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게 비문명적 정치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두 분과 함께 충분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오전에 시위 방식이 바뀌었다. 만약에 이렇게 진작에 바뀌었으면 이런 문제 제기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말이죠. 장애인분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내는지 김혜지 의원의 이야기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이것이 꼭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 버스를 타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점. 장애인들이 이동이 가능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아야 일할 수 있고 일을 해야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귀담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또 오늘 만나는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어쨌든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또 상임대표가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0시부터 간담회를 장애인 차별이나 이동권 문제가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장애인이 싸우도록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오히려 차별받는 장애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장애인분들께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법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혐오 세력으로 또 이렇게 비난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과 예산들을 좀 국회가 앞장서서 만들어줘야 장애인들이 저렇게 또 지하철을 타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같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그런 우리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인수위원회에서는 말이죠. 기자들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처음에 출범을 하면서 대통령 당선인도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분명하게 부탁한 게 있어요. 인수위원회는 국민에게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실무위원이 인수위에서 해촉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실무위원, 지금 변호사인데 말이죠.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자기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해촉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해촉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선인을 위해서 그만두겠다. 자진 사퇴다. 그런데 해촉의 이유로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보니 자기가 생각하기엔 참 기가 막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내용 이야기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뒤에 차량 번호판 보이시는 분, 자, 번호판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이십니까? 번호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제가 번호판 찍었습니까? 현판 찍었습니다. 제 사진이 보안사항 위반 사진이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강의 안에 김앤장 로고 박혀 있고 KT 로고 박혀 있습니다. 인수위 로고 안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 16년 차 법조인이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제 상식이 잘못된 건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보안사항인 것을 몰랐다면 행사 전에 사진을 찍지 말아라, 또는 사진이 올라왔으면 인수위에서 문제되니까 내려라, 이런 통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실무위원이 사진부터 내리게 해야 되는 그런 상식선도 다 어기고 비상식적으로 기자한테 먼저 이야기해서 기자가 기사 쓰게 만드는 이 인수위원회, 이게 바로 지금 인수위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더 잘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당선인 부부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닫고 있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입을 열어야 이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규 변호사가 아마 시청자분도 잘 모르실 텐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도왔다. 그래서 압수수색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말이죠. 일단 해촉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본인이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지면 이럴 정치권에서 그동안의 정치권의 언어 문법으로 보면 한 사람의 일탈 뭐 이런 거죠. 저 조상규 변호사가 뭔가 어쨌든 부족한 지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상규 변호사는 이게 지금 인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선 되겠느냐. 난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 경험이 많으신데 말이죠. 저는 이게 터질 일이 터졌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는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SNS 시대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인수위도 하나의 엄연한 그 헌법에 정해져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법으로. 그렇죠. 법률에 근거한 조직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원래 자문위원이든 실문위원이든 전문위원들이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원래는 교육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시간이 뭐 얼만큼 길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수위원들 또 여기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보안상의 그런 것이 사전에 입력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앞으로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 일을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니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번에 좀 허술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실무위원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물론 저분이 뭐 이제 막 사진을 SNS에 올리고 한 거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겠죠. 경호 차량의 번호판이 보였다 그러는데 본인은 이거 봐라 보이냐. 악의를 가지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인수위 그 활동 내역을 SNS에 올리고 하는 거 이런 게 제가 봐도 글쎄요. 거기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당선인의 경호 차량이 찍히고 하는 것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조금 상식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개인을 탓하기 전에요. 인수위가 이런 것은 정말 지금이라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하기 때문에 그런 인수위원들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해촉할 때는요. 큰 정말 그 큰일 해보겠다고 또 모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촉할 때 기자회견 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분은 뭐 해촉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그 개인의. 저는 상식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6일 전에 분명히 기사들이 떴어요.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회 조상규 변호사 등이 선정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6일 전에. 그리고 6일 뒤에 해촉됐다는 기사가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이고 오늘 아침에 조상규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언론 통해서 저한테 해촉을 통보하느냐. 나한테 내부적으로 인수위원장도 그런 적이 없고 이태규 간사도 그런 적이 없다. 근데 또 이태규 간사는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늘 그런 거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고 이태규 의원은 나는 궁지에 몰리니까 인수위원을 저격하는데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긋고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이번 인수위에서도 계속 반복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 생각 같은 게 좀 드네요.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것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호 번호판이 노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진을 올린 게 저것이 보안 규정이 어떤 보안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아예 그거 번호판뿐만이 아니고 촬영 자체를 인수위원들이나 실무위원들에게는 금지시켰는지 그런 어떤 규정이나 지침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상규 변호사가 이른바 위반됐다는 내용과 본인의 반박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근거가 불충분한데 해촉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죠. 그건 소위 말해서 권력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인수위 내에서도 그렇게 쉽게 일들을 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고요. 또 과정도 해촉 과정도 좀 석연치 않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게 만약에 근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방식도 저런 식으로 그냥 통보도 하지 않고 소명도 듣지 않고 그냥 해촉을 했다 하면은 조금 더 이 상상해서 보자면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아주 단적인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제로 인수위원회에서의 갑질 분명히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은 그렇게 점령문처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말이죠. 조상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먼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저희가 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령군이 아닙니다라고 당부하는 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에도 우리가 늘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설정에 동참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러 이렇게 오실 텐데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함께 일하는 이제 새 정부를 이끌어가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조상규 변호사가 오늘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하지 말라는 그런 행태들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주장입니다. 주장. 조상규 변호사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출연한 세바시 방송을 안 봤다고 부처 관계자들한테 호통을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30분 전에 혼자 앉아가지고 부처 사람들 정신교육을 시키며 깜깜이로 회의 진행을 하고 전문위원들 발언을 제안하는 등 인수위원 개인의 분과위원회가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 여자 실무위원이 케이크 자르시오 라고 성적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들까지 조상규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하지 말라는 일이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부 폭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과학기술교육분과 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쪽 분과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가 목격한 일을 얘기한 거겠죠. 특히 자기가 방송한 거 안 봤다고 공무원들 몰아붙였다. 그 미리 업무 보고 30분 전부터 혼자 앉아서 부처 사람들 정신교육 시켰다. 이런 거는 좀 점령군처럼 행동했네요. 그래서 이게 인수위가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는 이제 임시 기구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근데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수위를 운영할 때는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렇게 좀 벌어지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차기 인수위에서도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여태까지 인수위 자체가 굉장히 뭐 오래된 조직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대로 법에 근거한 인수위는 아마 MB 정부 때 처음 출범이 됐을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첫 어떻게 보면 인수위죠. 지난번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인수위는 이제 정권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인수위고, 또 문재인 대통령 출범할 때는 그때는 뭐 인수위도 없이 그냥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인수위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 사항이 있구나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 윤석열 정부가 아마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를 지금 다듬고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되려면은 일단 또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겸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내부적인 작동 원리가 운영 그것이 굉장히 민주적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아차 싶을 것 텐데,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아마 아까 보니까 화면 보니까 인수위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자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점령군이 절대 아니고요. 과거에 MB 정부 때도 사실 저도 인수위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뭐 강부자다 고소형이다 막 이래가지고 인수위 때 많이 좀 흔들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또 0.73%라고 하는 작은 차이로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인수위가 조금 잘못해도 굉장히 크게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수위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억울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선인이나 인수위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상규 변호사가 지난 총선 때 아마 권영세 부위원장하고 그 당시 미래통합당인가요? 내부 경선을 최종까지 함께 치렀다는 점에서 뭐 권영세 부위원장과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인수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장도 잘 알아서 점령군처럼 절대 행동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이런 일들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건 우리 이제 정권 교체기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일종의 뭐 고질병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영우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수위법에 의해서 인수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때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도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점령군처럼 하지 말아라 했는데 국민의힘 그 의원들 내에서도 조금 볼멘 소리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거 또 뭐 등등등 해서, 그래서 이게 출범도 안 했는데 지금 정권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정권을. 그러면 지금 막 신나고 이래야 될 때 벌써부터 그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이런 것은 좀 뭔가 심상치가 않다. 형식이 내용을 강제할 때도 있어요.
또 내용이 형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인수위는 전혀 소위 말해서 이제 긴장이 안 걸린 또 책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전파가 안 된 그런 인수위라는 게 우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성 비율, 인수위 내의 여성 비율 고려치 아니한다. 능력으로 하겠다를 실제로 고려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폄훼를 한 거예요. 여성은 다 능력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발언, 이 점령군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수사지 이권 이견을 표력했다고 입 다무는 게 좋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저런 일은 아니지만 인수위에서 제 감으로는 계속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문화다. 그리고 이것은 점령군처럼 하지 말라는 말로는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사건이 이번에 터진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일부에서는 뭐 쟁점화하기도 했습니다만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상 청와대가 밝힌 게 있네요. 김정숙 여사의 의상은 사비로 개인 돈으로 부담을 했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기자들에게 해명을 한 기사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서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비용, 의상비용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복해서 항소를 하면서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다고 청와대가 주장하면서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대통령 부인이 의상을 구입한 적이 없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브로치라고 하나요? 여성들의 그 장식품. 이것도 해당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다른 거다. 그게 아니다. 뭐 수억 원짜리 그런 게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비 사용 규모는 밝히지를 않았다는 점, 그리고 특활비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까지는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기자가 수고 많으셨어요.